네, 20여일 뒤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데요. 일기 내각 인선을 두고 안으로는 안철수 위원장과의 관계 설정이 흔들리고 있고 밖으로는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과 맞물려서 정치권의 강대강 충돌도 예상되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 여야 정치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 오신환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고용부 그리고 농림부 장관 후보까지 장관 인선이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일단 총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현 국면을 네. 당선자께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생각해서 젊고 참신한 인물을 발탁하기보다는 그야말로 전문성과 경륜이 충분한 그런 인물들을 발탁했다는 측면에서 한편으로 보면 본인이 너무 자신감에 차 있기보다는 사실 본인이 어떤 행정이나 정치에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측면에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너무 이제 사실은 서울대 혹은 60세에 가까운 또 혹은 수도 서울 출신이라든지 또 제주 호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안배는 전혀 없고 또 남녀의 어떤 성적 어떤 비율도 너무 이제 남성 위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전 정부의 기준과 완전히 다름으로 생기는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 그리고 능력과 인품이 인선 기준이다. 당선인은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신환 의원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각 발표할 때 고려 할당이나 배려 없이 실력 위주로 발표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있었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김 의원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그리고 관료 출신의 많은 분들이 이 내공을 가지고 있는 실력 중심의 인선 배경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의 경우는 상당히 법조계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돌파해 낼지 이 부분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라고 생각하고요. 또 뒤에 논의가 있겠지만 안철수 위원장이 공동정부를 통해서 선거 과정 속에서 함께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이 한 명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인수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수위원장의 일정 보이콧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내면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할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여성, 지역, 나이 이런 안배 없었다고 하더라도요.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물이 0명.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의 과학기술 정책만큼은 안철수 표를 쓰고 싶다. 이런 그 당선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과학기술부 장관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장관만큼은 본인과 동의하에서 인선을 하기를 꼭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장관이 되지는 않더라도 이제 그런 측면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는데 이제 본인이 볼멘 소리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부처조차도 별로 패싱을 하더라. 이제 그런 데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안철수 인선위원장께서 제시한 인물들의 어떤 수준과 높이, 눈높이가 조금 당선자 눈높이보다 낮은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추천했는지는 저희가 모르니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대충 그래도 과학기술부 장관은 누가 했을 것이다. 또 행안부 장관은 누가 했을 것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면에서 당선자가 꼭 앉히고 싶은 사람하고 매칭이 서로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우연히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당선자가 하는 역할이니까 최종 결정자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초기 내각으로서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캐리어가 된다 안 된다는 것만 판단했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들은 애석하게 안 됐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후보 단일화 과정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혹은 어떤 면에서는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후보 단일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도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안철수 후보 측이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보상, 뭐 예. 보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최소한 안철수 몫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0.73% 차이로 이긴 상황에서 단일화의 효과를 지금 어떻게 계산할지 여기에 대한 평가도 갈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안철수 위원장의 선대위원장을 맡았었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종이 쪼가리 말고 날 믿어달라 이런 말의 신뢰, 그 말을 한 사람의 내면의 크기를 지켜주지 목소리의 크기가 지켜주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불편한 심경도 보였는데 자, 오늘 안철수 위원장 공식 일정에 불참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이야기까지 다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본인은 그 전에 행정부에 좀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하고 나서 그럼 지방선거도 안 나가고 좀 뭘 하지? 뭐 국회의원도 아니야. 뭘 하죠? 그냥 평범한 당원일 뿐일 텐데. 그 참 깝깝했을 건데 다만 하나 믿었던 건 인수위 구성할 때 3분의 1 몫이었잖아요. 뭐 문서 쓸 거 없이 나만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가 했더니 뭐 그냥 완전히 지금 거의 팽당한 모습 아니에요. 지금까지 조각해서. 그럼 합당이 되더라도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뭐 합당을 해봤자 가서 뭘 할까 싶어요. 아니 내년 당대표 도전할 수 있잖아요. 10년간 그 정치 이력을 보면은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무슨 뭐 당대표랍니까? 큰 당에 가서. 그거 안철수 그래서 대표의 안 입장이 됐어요. 굉장히 좀 딱해요. 국정을 담당하는 이러한 책임 있는 그러한 자리를 논의하고 선정할 때마다 안철수 대표님과의 통합이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정신을 항상 생각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인사 문제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위 국정의 공동 운영이라는 그 원칙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운 때가 있다는 그러한 현실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안 위원장이 팽당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문서를 썼어야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선인께서 반응하는 그 워딩을 보면 네. 저는 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동정부의 운영이라는 것을 꼭 내각의 일정 정도 지분을 배려해 줘야만이 공동정부라고 예.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남거든요. 네. 근데 서로 생각의 기대치가 좀 달랐던 건데 저는 여전히 이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는 안철수 위원장과 공동정부를 같이 운영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추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아니면 서로 의논하고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위원장은 그래도 내가 추천한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나 실력이나 여러 가지 네. 배려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사람들이 분명히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도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불쾌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수위 내부에서 인수위원장이 네. 이렇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반응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초유의 사태라고 보여지고요. 예. 향후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도 이 문제는 상당히 좀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거의 실무적으로 완료한 상태에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합당 선언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지방선거를 출마하고자 하는 국민의당 쪽의 여러 가지 후보자들이 예. 계속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예. 지금 굉장히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만 안철수 위원장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책임을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보다도 예.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쨌든 지금 내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공동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참여 방식은 또 다른 방향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 나가느냐
이 과정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런데 봅니다. 신뢰를 보여주는 첫 단추가 이 내각 인선 아닐까요?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안철수 위원장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예. 특히 이태규 의원의 경우 인수위원을 박차고 나가면서까지 그 불만을 표시했고 또 이게 윤석열 당선인 측과의 서로의 소통의 창구를 거의 이태규 의원이 단일화해서 창구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단절되고 그 이후에 지금 서로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네. 여전히 지금 미지수로 남아 있기 때문에 예. 향후에 쉽지 않은 과정들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정부 출범에 있어서 윤석열 당선인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위원장도 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빨리 서로 대화를 물꼬를 트고 또 그 속에서 또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 앞서 이제 기자들이 안철수 위원장 관련 질문을 많이 하니까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인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또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또 서운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사퇴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나 또 어디로 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또 마땅한 선택지는 없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이제 사퇴를 하면 뭐 사퇴 그 자체가 어디까지 영역인지 그야말로 합당 과정까지도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랬을 때 과연 본인이 남아 있는 상당히 이전에 이미 국민의당의 당원들이 일찌감치 국민의힘으로 온 당원들도 꽤 있습니다. 예. 경기도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뭐 어디를 갈 만한 어떤 데도 없지 않느냐. 사면 초과에 지금 예. 담겨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뭐 좀 이제 뭐 그 일부러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실제로 당선자 입장에서는 나는 내 기준에 맞게 누구든 간에 추천한 사람을 골랐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초창기에 그 안철수 대표 측에서 그래도 문서로 한 예. 두 영역은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깨끗하지 않았겠는가. 네. 지금 막연하게 나한테 그 정도는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막말로 팽당한 것처럼 보이거나 예. 뒤통수 맞은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생각할 바에야 차라리 처음부터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더 오히려 깔끔하고 공동정부하고 연정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큰 범위에서 공동정부나 연정을 한다는 것은 한두 내각의 수장은 즉 장관은 다른 파트너와 하는 것이 일반론적인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윤 당선자의 결정이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태규 의원이 그만두었습니다만은 그대로 다른 자리가 들어오는 것이고 네. 인수위원장 아마 나가시면 다른 사람으로 인수위원장 뽑을 겁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입지가 좁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신뢰는 문서로 남겨야 된다. 김영주 의원님의 오늘의 교훈인데 그 사실 정치권에서 예. 뭐 문서를 남긴다고 해서도 그것이 하나의 무슨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안 지키면 예. 그만이니까요. 저는 예. 뭐 사실은 이번 일기 내각 발표한 것을 보고 상당히 윤석열 당선인이 주도해서 본인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그런 인선이 아니었나 보여지는데요. 지금 실력 위주를 쭉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인사라는 것이 정무적 판단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조금 안철수 위원장께서 추천한 인사들이 그런 고려 대상에서 조금은 모자라지 않았나. 네. 그건 실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나 다양한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런 것들이 당선인 입장에서 이렇게 완전히 흡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조금 이게 무슨 단순히 안철수 위원장 측의 인사들을 배제하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당선인 특유의 본인의 기준과 자신의 소신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예. 들고요. 저는 뭐 충분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일정 정도는 일기 내각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동정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뭐 장관급의 인사들이 좀 충분히 남아 있고 예. 또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원만하게 대화가 예. 이루어지고 좀 수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공동정부 구상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저는 계신데. 그렇다고 봅니다. 예. 예. 윤 당선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근데 공동정부 구상에 좀 빨간불이 들어오고요. 합당도 만에 하나 불발이 된다고 하면은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도 제가 뭐 옆에서 듣기로는 합당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갈수록 요구하는 게 많아진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합당에서의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면 짜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선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과의 관계나 또 합당 과정에 두 쪽 다 상당히 사이가 멀어지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랬을 때 예.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쪽이 국민의 지금 당이 될 쪽이 많거든요. 손해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윤석열 당선자가 합당 과정까지 안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는다. 그렇게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이제 합당의 문제는 사실상 이미 실무적인 합의는 다 끝났고요. 예. 또 특히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9명 중에 2명의 그 자리를 국민의당에 배려해서 모든 시도당이 그렇게 운영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금액 그리고 사무처의 통합 이런 것까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합당 선언을 앞둔 상황에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을 사퇴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예.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이후의 문제들로 인해서 합당이 오히려 결렬될지 아니면은 다시 그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돼서 아까 말씀드린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대기 중에 있는데 이런 예. 어떤 압박들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도 큰 고심 속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이 합당까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첫 내각 구성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발탁 이 소식입니다. 파격이냐 능력이냐 법무장관 후보로 깜짝 발탁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정치권 평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의 우병우가 되어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을 자행할 게 너무 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이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위험한 전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는 국민의 최대 상상치를 초월하는 가장 나쁜 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것이 망국 인사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동훈 지명자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조선 제1검이라는 평가를 받던 그런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무 행정을 현대화하고 선진적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특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우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법무부를 장악하고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했던 것, 그들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정농단의 묘한 어떤 전조다 이런 비판까지 나온 이런 상황인데요. 이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발탁하면은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올 걸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이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발탁을 한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예. 또 일찌감치 제가 그 당선 이전에 마음속으로는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시켜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전에 후보 시절에 발언한 것으로 보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하여 굉장히 말하자면 항일운동 하듯이 예. 해온 사람 아니냐. 나도 그런 사람이고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나와 뜻을 같이 한 사람이 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뭐 민주당이 뭐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을 뛰어넘어서 검찰의 수사권 박탈까지 가는 그
여러 가지 로드맵에 대한 예상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제 조금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캐리어가 안 된다기보다는 굉장히 센 발언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나 행자부 장관은 굉장히 중립적인, 말하자면 공무원식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발언이나 어저께 인수위에서의 발언도 바로 직접적으로 정치적 그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마다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제 그런 것으로 본다라면, 스타일로 본다라면 굉장히 당선자의 스타일이 그대로 나온다고 예. 보여집니다. 굉장히 그 뭐랄까 금투사적인, 뭐 한번 민주당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이렇게 나올 것이야 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국민의 통합이나 여야 협치가 이 계기를 통해서 훨씬 더 어렵게 됐다. 이제 네. 그런 측면은 우리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 국민의힘에서는 이 칼을 뺏고 펜을 준 거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오히려 보장한 인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는 이 입법, 여기 가속 페달 밟을 것 같은데요. 오신환 의원님. 네. 뭐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김 의원님 말씀 중에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은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을 요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현직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이번 대선을 치렀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는 정치인은 아니죠. 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가장 측근으로서 그 마음을 잘 읽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무한 신뢰하는 그런 후배 검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이제 수사 지휘권도 발동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실질 검사가 아니라 이제는 민간인의 신분으로서 정부직 공무원을 하는 거 이제 임무를 맡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파격을 너무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예. 생각하면 뭐 여러 민주당에서도 예측했다시피 중앙지검장 내지는 검찰총장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왔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다른 논란과 공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민간 영역에서 이 실력으로서 20여 년간 검사로서 또 능력을 인정받은 한동훈 검사장에게 법무부를 맡기고 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네. 한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법무행정을 맡기는 것이 뭐 바람직하고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뭐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는 사실 검사를 직접 현직 검사에 있다가 네.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 아니면 다른 정무직 공무원으로 발탁된 케이스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도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이긴 한데 향후에 지금 여러 주문들과 같이 본인이 이제 검사의 신분이 아니라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예. 장관으로서 그 역할을 전문성과 법무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예. 본인의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에 앉게 되면 민주당은 지금 검찰 수사권을 뺏고 별도의 어떤 수사 전담 기구를 뭐 중수청이 됐든 특별수사청이 됐든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로 갈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민주당도 솔직히 고민이 될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한국형 뭐 FBI가 됐든 어쨌든 뭐 중대범죄수사처가 됐든 그것이 법무부 장관 산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FBI가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연방 검사들 경우에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상설 특검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그렇죠. 그게 대장동 특검이든 뭐 어떤 특검이든 간에 상설 특검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상설 특검 하자 계속 네. 얘기해온 상황이라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이제 공수 전환이 되겠죠. 만약에 이 시점을 지나고 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설 특검을 이제 하자 그렇게 나왔을 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 민주당도 굉장히 길게 보고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상설 특검 하다고 했다가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는 이제 상설 특검 하지 마라 이렇게 예.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이유가 본인은 굉장히 중립적이지만 항상 그런 의혹에 이거는 아마 대통령이 시켜서
네. 법무장관을 통해서 할 거야. 이런 영역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김용주 의원님의 두 번째 교훈은 늘 공수가 교대되니까 양진영 모두 길게 보자. 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한동훈 카드가 등장하면서 민주당에서는 협치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당장 인사청문회 문턱을 높일 분위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성훈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 부원장일 때는 딸이, 그리고 정 후보자가 원장일 때는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2016년 12월 정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 진료처장, 그러니까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대 농생명과학대를 졸업한 정 후보자의 딸이 경북대 의대 편입 전형에 합격합니다. 33명 모집에 338명이 몰리면서 10.2대 1의 경쟁률이었고요. 함께 이 전형에 응시했던 정 후보자의 아들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듬해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다니던 아들은 새로 신설된 특별 전형을 통해 합격하는데요. 이 특별 전형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으로 취임한 지 2달 후에 신설된 전형입니다. 17명 선발에 98명 지원했으니까 경쟁률 5.7대 1이었죠. 송곳 검증을 예고했던 민주당은 이를 비판하며 사퇴를 거듭 압박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이거 우연일까요? 지금 정도 되면 검찰이 사실은 가령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 옛날 조국 장관식으로 하자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금 정도면 한동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정도면 얼른 압수수색 해가지고 수사 다시 해야 돼요.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지금쯤은 옛날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을 있을 한동훈 수사하던 식으로 하자면 지금 압수수색 해야 된다니까요.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관련 내용을 SNS에 공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보탰는데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에 대한 검증도 조 전 장관의 딸 조미 씨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날을 세운 겁니다. 자녀 편입 논란, 이른바 아빠 찬스 공세에 대해 정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정의 소지 없이 편입했다는 것이 후보자의 입장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상세한 사항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벌어진 이딴 칼럼 논란에 자녀 의대 편입 의혹까지 벌써부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하필이면 병원 부원장일 때, 원장일 때 아들, 딸이 의대 편입에 이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박성원 앵커가 정리를 해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심상치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국민들께 소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저게 이제 뭐 최근까지도 조국 전 장관의 그 딸의 여러 가지 입시 문제에서 불거졌던 것들과 거의 흡사하게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과정 속에서 정말 뭔가 부정과 여러 가지 특혜가 있었다라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또 비화될 수밖에 없고 또 본인과 이제 아들, 딸의 문제, 우리가 조국 전 장관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계속 의혹이 불거져서 또 그것을 거부하는 과정 속에서 수사가 또 진행이 된다면 더 큰 문제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만 놓고는 그냥 병원장일 때, 부원장일 때 아들과 딸이 편입했다. 요거만 팩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과정들의 내용들을 좀 세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물론이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 해명과 청문회 과정에서의 이런 소명을 다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해명이 안 되면 낙마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국민들께 또 우리가 조국 전 장관의 사태를 통해서 국민들의 기억에 지금 생생히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그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그런 기반 속에서 또 내로남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의 의혹도 남고 또 국민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있다면
저는 뭐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당장 조국 전 장관이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분노의 글도 남겼는데 조국 전 장관 이슈하고 이제 데자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히 들여다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그게 있을 것 문제죠.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위원장의 추천한 인사와 관련해서도 생각해 보면 후보 즉 당선자께서 생각할 때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봤을 때 저 사람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 괜찮다 예. 하는 사람만 고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잘 안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이 전문성이 없기보다는 당선자가 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예. 이건 여외로 이번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분은 대통령 주치의로 적절한 분인데 실제로 보건복지 전반을 다루기에는 여러 가지 경험상 너무 협소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혹은 예. 대통령이 너무 절친이고 강하게 추천했기 때문에 실제로 검증이 조금 소홀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네. 거거든요. 앞으로 저 당선자의 강한 의지 이런 건 좋습니다만은 예. 결과적으로 본인 스스로도 그 제왕적 대통령 틀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현대적인 말하자면 팩트 체크 또 검증위원회를 국회에 두든지 어떤 식으로 좀 줄 필요가 있겠다. 이분의 경우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오신환 전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